저는 중국의 그 수출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순조로울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업종 전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부실 기업이 열 몇 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위기의 어떤 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진도가 나갔느냐 그 상황은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진짜 오리무중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제 현안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혹시 대비할 포인트는 없는지 중국 경제 전문가인 이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부터 한번 좀 따져봤으면 해요. 근데 이 중국의 분기당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런대로 1분기까지는 그냥 선방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4.8%였으니까. 근데 2분기에 갑자기 0.4%가 되면서 여기 중국 경제 괜찮나? 이런 우려가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금년에 뭐 5.5% 이런 연초의 목표를 중국이 이제 제시했던 건 맞는데 결국은 코로나 방역 관련된 이른바 봉쇄형 방역의 경제적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지금 금년의 상반기의 중국 경제는 마치 코로나가 2019년 12월 이제 발발했고 2020년에 이제 말하자면 중국 그 상반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중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2020년의 작은 규모의 재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경제 성장 목표나 경제 지표를 얘기하기 곤란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중국이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를 이번에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실상 봉쇄를 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제 정책이나 경제 어떤 성장의 판단 기준 가지고 상반기를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 경제는 성장과 봉쇄 사이의 딜레마에 빠졌던 뭐 상반기였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하반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아직은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출구 전략이 분명치 않으니까요. 오히려 중국 경제 그 자체보다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뭐 예를 들어 그 세계 2위의 시장이 성장을 못하니까 이거 뭐 글로벌 성장도 둔화되고 이런 요인보다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공장이 말하자면 가동을 멈추거나 수출을 물류가 멈춰지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또 영향을 줘서 다른 나라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몇몇 분야에서 나타났었고 그래서 뭐 중국을 걱정해 주기보다는 지금은 중국발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이 하반기에도 혹시 계속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경제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드는 게 중국의 수출은 진짜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딱 드는 게 첫 번째는 와 진짜 중국 수출은 너무 좋으니까 도대체 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거랑 두 번째는요. 그럼 내수는 얼마 안 좋길래 성장률이 도대체 0.4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수출과 지금 내수 시장을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은 소비인데요. 5% 성장을 하려면 소비도 한 5% 돼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건 아까 얘기한 코로나 봉쇄로 해서 뭐 나가서 돈을 쓸 수가 없게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그 속에서 투자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도 뭐 확실히 더 이렇게 둔화가 됐고요. 물론 뭐 소비보다는 그래도 5%에서 7% 분야별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거는 뭐 정부가 이제 어쨌든 그 부족한 소비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지방한테 인프라 투자를 할 자금을 대폭 상반기에 다 공급해주고 다 집행하도록 하고 하는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출은 상반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상해 공항이나 그 항구가 그 물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도 14% 이제 늘어났습니다. 투자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고요.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둔화되고 있는데 그 소비가 수출이 그렇게 늘어났다는 건 대단한 건데 결국은 약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코로나 3년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생산 기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의존을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글로벌 어떤 분업의 어떤 새로운 확산, 뭐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 직접 투자 이런 것들이 다 뭐 40% 30% 이렇게 위축이 됐고요. 결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기지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래 사오던 중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고 때로 중국이 봉쇄로 물류에 지장을 주고 수출에 납기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금년 이제 크리스마스 주문을 곧 시작할 때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니면 뭐 전구를 확실하게 어쨌든 11월 30일까지 공항에 항구에 보내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했을 때 여전히 중국이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안정성에 대한 믿음은 코로나 시기에 더 강해졌고 그게 중국의 수출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래로 좀 시야를 좀 바꿨을 때 예. 하나 궁금한 건요. 이제 그동안 코로나 시국일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갇혀 있으니까 음식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하다 보니 미국 사람들 이 선진국 소비를 놓고 보면 뭐 60~70%가 서비스 소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은 나눠줬는데 이거 뭐하지?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 제품을 많이 샀고 그리고 또 집에서 다 갇혀 있다 보니까 뭐 그렇죠. 맨날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하다 보니 이런 데 서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그러네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이제 아유 코로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서 일상으로 회복이 일어나니까 서비스업이 이제 막 살아나고 소비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 제조업 제품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분명히 타격을 좀 받은 측면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당장 반도체 옛날만큼 안 팔리고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갈 줄 아는데 아직까지는 이상하다. 지금 서비스업 소비 엄청 늘리고 제조업 소비는 예전보다 훨씬 줄인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중국만 따로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글로벌 성장 전망 자체를 지금 다 하향 1% 포인트 이상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중국의 그 수출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순조로울 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시차 문제고 중국의 수출도 그 세계 경제의 둔화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뭐 이제 그 둔화될 수밖에 없고 중국도 수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 같으면 성장의 한 절반은 수출 쪽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중국도 내수를 어느 정도 부양하지 않으면은 경제를 예를 들어 올해 3%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내수가 많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고 수출에만 계속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 8월 15일 모든 나라가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에서 MLF 대출의 금리를 0.1%포인트 낮췄거든요. 근데 이게 0.1%포인트지만 다른 나라가 다 올린 걸 생각하면 중국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MLF 대출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그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중국에서는 그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뭐 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 상반기에 1.7%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작년 말에 막 두 자릿수 중국도 좀 심각했는데 지금 7%대로 내려왔거든요. 말하자면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를 뭐 물가 때문에 올려야 되는 다른 나라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 시장이 어쨌든 오히려 지금 위축돼 있고 이걸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리기보단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 작년 12월하고 1월에 아주 소폭 그래서 금리를 내렸고 이번에도 내렸는데 조금 그 재밌는 거는 미국도 금리를 오르고 내릴 때 0.25씩은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0.75도 하고 0.1 저 1월 달엔 0.05도 했었습니다. 0.05.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이 지금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는 그냥 시장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에 가깝지 실제로 그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많이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다른 나라가 다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중국만 낮춰? 그러면 진짜로 경제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게 아닐까요? 뭐 그거는 성장률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성장률이 그렇다고 중국보다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보다는 사실은 중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국제 자금 이동 때문에 나옵니다. 미국의 금리보다 중국의 금리가 낮으면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이 자본 시장을 개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뭐 굉장히 개방했다고 하지만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 자금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정해진 기업 금융사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우려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미국 금리 올리면 대외 금리 차가 커지지 않게 내외 금리 차가 커지지 않게 우리도 좀 올려야 되는 요인이 추가적으로 국내 경기 말고도 있는데
중국은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생각을 덜하기 때문에 조금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국내 시그널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미국하고 또는 대외 금리 차이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 통제를 조금 더 강화하면 된다. 뭐 혹시 그것 때문에 나가는 돈 있으면 틀어막겠다. 이런 메시지 정도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금융산업의 방어벽이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다른 나라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제 금융 이론의 어떤 그 트릴레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본 이동을 어느 정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정책의 어떤 독립성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중국이 장기적으로 해온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 박사님 말씀하셔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왜 이렇게 낮아? 라는 생각에 왜 그러냐면 중국도 어쨌든 수많은 에너지를 다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까 두 자릿수 말씀하셨는데 막 고공행진을 할 때도 소비자 물가가 하도 낮아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단 말이죠. 도대체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생산자 물가 지수 이게 높으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중국은 왜 안 그랬던 겁니까? 심지어 수출 물가도 별로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그 생산자 물가에 비해서는. 이 기적의 원동력이 혹시 통제입니까? 혹시? 사실은 저도 궁금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생산자 물가나 수입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특히 작년 하반기, 작년 말에 올해 초까지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낮게 유지되느냐는 정말 딜레마고요. 다만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요 선진국하고는 좀 다른 게 하나는 성장률의 둔화폭이 중국이 훨씬 컸어요. 고도 성장을 하던 나라니까. 말하자면 6% 코로나 전에 이제 그 성장하던 나라가 2%도 경험했고 지금도 또 올해도 2, 3% 얘기하고 있고 성장하고 물가가 원래 이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 관계라고 하면 성장 둔화가 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수요 측의 물가 상승 압력이 사실은 작은 상황이다.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내구재에 대한 소비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봉쇄로 인해서 나타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 측에선 그렇다고 쳐도 그럼 그 수입 물가가 오른 걸 어떻게 다 기업들은 흡수하느냐? 기업들이 지금 막 부실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가격은 올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흡수하느냐인데 하나는 그런 수입하는 물자나 생산재들이 수출 산업에서 쓰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압력을 바깥으로 보낼 수 있어요. 수출해서 팔아버리고 그 가격을 높이 받았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 수출 산업에서 쓰이는 부분들이 빠져나간다. 중국은 제조업국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사실은 한국도 일부 적용됩니다. 우리도 미국만큼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좀 흡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기업의 수익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왜 제조업 대기업들은 코로나 때도 괜찮았잖아요. 결국은 자영업,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안 보이는 거다. 통계로도 잘 안 잡히고 다들 망한 식당도 너무 많을 거고 이 망한 가게도 많을 텐데 그런 건 아주 작은 어떤 단위에서 다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소기업들은 가게하고 사업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 담보 대출 받아서 사업 좀 버티고 하는 걸 평소에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이 중국도 당연히 많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요. 중국이란 나라에서 내수를 걱정할 때 이제 부동산 얘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부동산을 좋아해서 전 이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에 못지않고 오히려 더 높기도 하더라고요. 통계에 따라서. 근데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꺼지면 부동산 가격이 벌써 이미 10달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항상 오르는 거지 언제 떨어졌어? 부동산 무조건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기에다 올인 영끌 이미 중국은 오래전부터 했던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내수 시장이 부동산 때문에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중국도 아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불패론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떻게 봐도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는 뭐 이렇게 올랐어라는 시점에서도 또 몇 배가 오르고 한 또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7, 80 아니 뭐 최근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장기적인 부동산 불패로는 중국도 있는데 개도국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있는데 우리보단 훨씬 등락의 경험이 많습니다. 네. 부동산 과열일 때 정부가 왜 중국은 정부가 힘이 강력하니까 바로 이제 옥죄고 뭐 그게 금리든 세금이든 은행 대출이든 잡아가지고 또는 부동산 업체 개발 자체를 투자 자체를 제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보다는 그 급등락을 많이 경험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한 뭐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한 세 번째쯤 경험하는 하락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오래된 게 아니라 이제 코비드 이후에도 한번 상승기가 있다가 그때 뭐 다 돈 풀고 하는 시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2021년부터 이제 그 일부 도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기고 그런데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제 경제엔 또 어떤 충격이 있을 거냐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우선은 이게 2020년 8월 달에 그때 이제까지 오를 때 중국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경기 그 완화 정책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버블을 방지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이제 기업을 때리는 방식이었는데 부동산 업체들한테 빚내서 집 짓지 말아라. 부동산 붐 일으키지 말아라. 당신들 그 부채 비율 다 확인하겠다. 그래서 기업 전체 사업 건건이 그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걸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주면서 말하자면 2021년 작년 8월까지 달성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 기업들이 유예 기간이 지나는 작년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부동산 공급도 뭐 두 자릿수로 줄어들고 투자도 부동산 업종 투자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5.4%뭐 이렇습니다. 아까 인프라 투자나 제조업 투자는 어느 정도 유지를 했는데 부동산 쪽은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 부동산 문제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중국 정부의 부동산 버블 방지 정책이 2년 동안 지속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 집값 내리면 이제 뭐 굉장히 불안해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불만이고 내려도 불만인 거고요. 일단 시진핑 주석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주택은 투기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는 거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 막겠다. 그게 우리 중국 말하자면 공동부유의 말하자면 시진핑 정부의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주택 가격을 높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주택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한테는 괴로운 일인데 또 꽤 많은 사람한테는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네. 대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주택가격 내리면 그 부동산 회사들 망할 거고 주택담보대출들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왜 그 막 시위 사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주택 그 짓는데 짓다가 말고 완공이 안 되니까 주택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자금 사정이 나빠지고 집을 못 지니까 우리 그럼 돈 못 갚겠다. 뭐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316개 뭐 7월 달까지 이 정도의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서 우리 대출 이거 지연되고 있으니까 우리 돈 못 내겠다 이런 이제 그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대금을 건설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건설회사가 일단 분양을 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제 공사가 잘 안 되니까 은행에다 못 갚겠다 이제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말하자면 이게 메시지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가 된 은행들이 한 6개, 뭐 7,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은행들의 대출에서 그러면 그 문제가 된 대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0.01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게 사건은 많지만 몇백 개의 사건 많아 보이지만 그걸 통계를 내고 평균을 내보면 그 문제가 된 은행 기준으로도 대출의 한 0.01%, 0.1도 아니고 뭐 이런 거라서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단 사회적인 문제다. 그리고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왜 그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찰을 했다거나 강제 진압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사회적인 문제에 관련된 여파가 앞으로 문제지 이걸 경제적인 문제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건 네. 이제 가계 이 부동산 대출 비중은 네. 적은지 모르겠지만 네.
이 지방 정부가 여기 연관된 게 아,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네. 빚 보증을 네, 엄청나게 네, 서줬고 네, 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네. 이제 지방 정부의 네. 이 세입 구조가 정말 독특해서 네네. 아니 토지 사용권 수입이 아. 왜 이렇게 많어? 도대체 네. 지방 정부가 네. 세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지 네. 땅 팔아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우리하고 네. 좀 달라서 네, 임대 그렇습니다. 개념이지만 네. 네. 어쨌든 70년 임대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줘놓고 사용권을 네. 팔아서 네. 지방 재정을 메꾸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면 네. 지방 정부의 재정이 만약에 타격을 받으면 네. 네. 지방 정부가 사실은 경제 개발을 사실 앞장서서 네. 중앙 정부 대신 네. 이 경제 성장을 사실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성장률이 투자 측면에서 이 줄어드는 거 네. 이것까지 친다면 약간 이게 내수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2010년, 11년에 문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문제가. 그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여파 때문에 그랬던 건데 결국은 중국의 방금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정부가 다리 놓고 네. 뭐 공단 조성하고 주택이 아니라 주택 단지 조성하고 신도시 단지, 개발하고 네, 신도시. 이제 이런 것들 지하철 깔고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데요. 이제 큰 의미에서 건설이고 그걸 결국은 지방 정부가 그 돈을 쓰는데 그 돈을 조달할 때 말하자면 이 땅을 팔아서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용권을 팔아서 그 돈을 상당 부분 이제 조달을 하고 이게 잘 조달돼야 그런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실제로 이른바 그 토지 그 사용권 매각 대금 이게 작년 올해 사이에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건 지방 정부 입장에서 괴로운 일일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빚을 내야 되나요? 예, 그럼 그동안 네. 그렇죠. 바로 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걸 팔지 못하면 그렇지만 쓸 때는 많고 빚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른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팔 수 있는 토지 수입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담보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10년이든 5년이든 20년이든 장기간 구조를 가진 채권을 발행해라. 지하철 만들고 도로 만들면 그거 회수하는데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 회수 기간에 맞는 이 펀딩 구조를, 파이낸싱 구조를 만들어라, 금융 구조를 만들어라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채권 발행 쪽은 오히려 이제 물꼬를 터주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쪽은. 그리고 올해도 뭐 이 규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한 2조 6천억 위엔 이 정도의 이제 그 지방채 한도를 늘려줘가지고 이미 상반기에 다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 중국 정부가 그 부분을 다른 부분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느 나라나 특히 중국처럼 이 중앙집권적인 나라에서는 지방 정부의 파산을 걱정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바깥에서 볼 때 예를 들어 지방 정부의 파산이 가능한 이제 지방 자치제가 활성화된 재정도 독립적인 그런 나라들이 볼 때는 너무 불안해 보이고 저거 곧 어떻게 될 것 같지만 뭐 이 중국 정부의 중앙 재정이 망가지지 않는 한에는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고요. 그럼 중국 정부의 그 전체적인 재정 수지 상황 뭐 또는 부채 상황은 어떠냐 이거는 개도국이다 보니까 오랜 어떤 부채 사회보장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누적이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 어떤 그 부채 GDP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는데 중앙 정부는 괜찮은데 지방 정부가 좀 그걸 대충 빠르게 막 그거는 네, 이제 네. 그 네. 통계에 따라서 그걸 네.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60%는 이제 포함한 숫자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단기간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결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이렇게 중국의 어떤 위기의 어떤 뇌관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진도가 나갔느냐 그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요. 이제 그동안 집값이 빠졌을 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7%에서 한 14%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집값을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집값을 찍어 누르는 정책을 써도 성장률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돈도 엄청 벌고 도시화도 진짜 진행 속도가 뭐 갑자기 30%대에서 60%대로 올라간 나라니 계속 농촌에서 인구가 유입됐단 말이죠. 중국에서 집값이 잠깐 빠져도 금방 뭐 성장률과 도시화가 이걸 채워 넣었지만 지금 이제 성장률이 어쨌든 뭐 특이한 현상이라 그래도 0%대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율도 이제 정체가 좀 이렇게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도시 신도시를 개발해 놓고 지금 이거 다 채울 만큼 옛날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자 찍어 눌러도 또 튀어 올라오고 찍어 눌러도 튀어 올라올 때랑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이나 인구 구조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 좀 약간 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장 둔화가 되고 있고 인구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도시화도 정점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매년 1% 포인트씩 높아지던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말이 1%지 14억의 1%면 1,400만이고요. 서울시보다 훨씬 더 크게 그걸 계산하시네. 매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네. 거니까 그 관련된 부동산 건설 수요라는 건 굉장히 컸던 거고요. 이제 그게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그 도시화율이 중국이 60% 수준이고 뭐 대부분의 그 어떤 1만 불 이상 나라들 또는 선진국이 도시화율은 80% 90%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왜 중국이 부동산 불패로는 근저에 여전히 깔려 있다.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둔화됐다 뿐이지 중국의 어떤 그 결국 그 앞으로도 한 2억 정도가 도시로 와야 되거든요. 도시로 먹고 살 건 도시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부동산 개발 수요가 속도가 둔화됐다 뿐이 계속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속도가 둔화되니까 과거보다는 업종 전체가 먹을 파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부실 기업이 열 몇 개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위 기업도 헝다도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떤 업종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일어나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이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 거라든가 이런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도 대기 수요가 특히 대도시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강남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수요가 있는 것처럼 북경이나 상해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국도 전국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이 한 채씩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폭등을 방지하는 게 항상 더 그 우선순위이지 뭐 대세 하락 때문에 뭐 금융이나 경제가 망가지는 거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중국의 내수 시장 그리고 수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어쨌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중국의 과거의 한 30여 년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체질이.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로 변하면 우리나라 수출에 네. 사실 중국 수출, 홍콩 수출 합치면 거의 30%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중국 향으로 네. 좀 수출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뭘 대비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뭔가 약간 긴장감이 좀 돌긴 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여러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중국이 뭐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중간재하고 자본재를 파는 나라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거고요. 결국 중국의 제조업이 계속 성장하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에 팔던 것들을 대체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지켜보는 그런 활용 방안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 앞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이제 그 비용이 말하자면 중국이 이제 10,000불 넘어섰지 않습니까? 12,000불, 15,000불 가고 우리의 제조업이나 그 중국을 활용하는 모델이 중국의 동부 연해 지역, 우리랑 가까운 황해바다 건너 그쪽은 이제 20,000불이 다 많은 지역이 됐어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한테 포스트 차이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베트남이 됐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방글라데시가 됐든 중국을 하위 파트너로 삼아서 우리 중간재 자본재를 수출하는 그 구조 자체는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다.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거나 중국을 상위 파트너로 한 어떤 제조업 분업의 어떤 기회는 계속 중국 안에서 찾아야 되지만 중국에서 나갈 건 나가야 되고 이미 나가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 다 한때 많을 때 중국에 2003년 4년 뭐 이럴 때는 10년 전입니다. 또 2006년까지도 1년에 한국 기업이 한 2,000개씩 새로 나갔어요. 2,400개까지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 100몇십 개 나갑니다. 1년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제 기업들이 투자 안 해요. 다 그렇죠. 그 대신 베트남으로 가고 있고 방글라데시로 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생산 기지. 결국 생산 기지라는 게 우리의 중간재나 자본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생산 기지를 이제 키워야 되고 그게 과거에 신남방 전략 이런 이름으로 됐었고 또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전략 속에 녹아들어서 포스트 차이나 시장 개척에 뭐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우리의 주체를 많이 키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예를 들어 2000년에서 지금까지 글로벌 500대 기업 안에 중국 기업이 10개에서 135개로 늘어났어요. 네. 500대 기업 안에. 미국은 120개예요, 지금.
1위 기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랑 어떻게 경쟁할 거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열대께에서 그대로입니다. 열대께에서 그대로인 건 거의 10년이 돼가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는 대기업을 못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활용하고 중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주체의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게 왜 우리는 15개에서 오랫동안 정체되고 있는지 우리 제도도 좀 돌아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원래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 갖고 그걸 숫자를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기업이 그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적다는 게 문제고 새로운 대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계속 갖고 있으면 결국 중국한테는 안 되는 게임이 앞으로 벌어진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또 하나 더 있다면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국하고 계속 나빠질 때 과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유지하느냐 그걸 잘못할 경우에 불필요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게 미국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중국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